네, 11시 터닝포인트 출발합니다. 지금 지수가 수직 낙하 중이고요. 2차 계엄의 정황이 있다. 민주 측에서도 11시 반에 의총 가지겠다라고 속보가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대거 확대되면서 지금 실시간으로 낙폭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상승 종목 90개, 코스닥 상승 종목 150개로 양 증시 합쳐서 지금 상승하는 종목이 250개가 채 되지 않고요. 미국에서도 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을 취소를 했고 앞으로도 계획 없다라고 발표했습니다. 해외 IB들도 한국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대로 하향 조정했고요. 시티은행 같은 경우도 1.6%포인트까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떨궜습니다. 9시 30분쯤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탄핵을 지지한다라고 발언을 하면서 증시가 좀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한번 또 변동성이 불거진 거죠. 한치 앞도 모르는 지금 국내 시장입니다. 자, 수급도 지금 외국인 빠져나가고 있고요. 152억 원대 팔자입니다. 기관 나홀로 순매수 거래소에서 나서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보시죠. 자, 코스닥은 현재 외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인데요. 지금 포지션 동향 좀 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속보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외인 기관의 동반 순매수는 일단 코스닥 쪽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순매수 리스트 확인하기 전에 달러당 원화 가격 지금 주중 가격인데요. 1,426원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급등 중이고요. 제가 방송 전에 확인했을 때 1,422원이었는데 지금 속보 계속 뜨면서 4원가량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주중 차트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1,400원대에서 26원까지 올라가는데 채 3일이 걸리지 않았죠. 계엄령 이후의 흐름입니다. 외국인 순매수 탑10 리스트 확인할게요. 네이버와 LG엔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랭크가 되어 있는데 외국인이 국내 증시 8월부터 11월까지 총 20조 원 규모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가장 많이 사들인 1등 종목이 삼성바이오로직스고요. 2등 종목이 네이버고요. 3등 종목이 LG엔솔입니다. 최근 들어서도 순매수 리스트에서 계속 확인이 되고 있죠. 우리가 방어적으로 이런 종목들을 좀 따라가야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도 여쭤보겠습니다. 방산주도 오늘 다 급락이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휴전 요청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 방산주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기관 순매수 보시면 이 밸류업 종목들이 지금 다 급락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 정부 하에의 정치권에 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급락했었는데 비중 축소가 좀 확연히 나타나는 가운데 기관은 그래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현재 순매수 리스트 있고요. 코스피 지금 2,400포인트까지 깨고 내려가면서 낙폭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네, 오늘장 탑10은 IBK투자증권 영업부 박근영 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지금 실시간으로 시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계엄령에 대한 리스크가 좀 커지네요. 다시 2차 계엄에 대한 이슈까지 좀 불거집니다. 전원 지금 민주당도 의원들 비상대기하고 있다. 이런 속보도 지금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경찰도 비상계엄 사건 120여 명 전담 수사팀 지금 구성했다.
시장에 대한 판단 지금 좀 세우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계속 이대로 가다가는 증시가 어디까지 좀 무너질지 모르겠어서 투자자분들 지금 어떤 판단이 필요합니까? 너무 좀 혼란스럽습니다. 뭐 펀더멘탈과 상관없는 지금 투매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코스닥의 하락폭이 3% 가까이 급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거래소 같은 경우도 그래도 뭐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다가 또 거래소는 1.7에서 8% 이렇게 빠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국내 그 정세가 일단은 뭐 정치적인 환경이 일단락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수급 주체가 워낙 얇게 이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개인들의 약간의 투매가 결국 코스닥에 급락을 나타냈다 볼 수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받아내고는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려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약간의 투매가 나오더라도 지금 종목들의 하락폭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오는 상황이고 빠지면 빠질수록 이제 뭐 담보 부족이나 뭐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또 불거지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한 하락폭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국면입니다. 내일 뭐 정치적인 이슈 그러니까 이제 탄핵 관련된 뭐 가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내일 있는데요. 사실 좀 운명적인 어떤 결정적인 하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분석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러한 정치적인 불안감이 여전히 있는 상태이고 장중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슈들 그리고 오전에 또 한동훈 대표가 일단은 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조금 찬성한다는 쪽으로 갑자기 하루 만에 의견이 뒤집혔어요. 그렇죠. 당론과 거꾸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으로 좀 찬성이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일단 한 분위기라서 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조금 이런 부분들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11시에 또 같이 회의를 한다고 하고 있는데 네네. 어떤 내용들이 또 정리가 돼서 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이슈가 있고요. 지금 약간의 뭐 이슈가 나오더라도 우려가 좀 커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오전에도 확인은 안 됐지만 일부 군 관련된 이슈도 뉴스가 잠깐 나오기도 하고 뭐 검찰 쪽에서도 이슈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정치적인 내용들이 발표가 속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속보에 따라서 굉장히 조금 오락내락하는 것들이 좀 강하게 변동성이 너무 커질 수 있는 구간입니다. 네네. 그래서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뭐 안정화될 것인가의 부분들은 좀 예단하기는 어렵고요. 일단 주말까지 뭔가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소 조금은 시장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리스크 관리에 지금은 좀 더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리스크 관리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셨고 사실 지금 환율이 좀 요동치고 있습니다. 달러당 원화 가격 잠시 조금 전에 봤을 때 1,426원대였는데요. 지금 약간 떨어졌습니다. 1,424원 85전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 쪽에서 매도에서 순매수로 돌아섰다라는 상황이고요. 단 10분 전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현재 157억 원대의 매수 우위. 기관도 매수세 늘리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지금 매수세 확대했습니다. 400억 원대까지 확대했고 기관도 542억 원대. 부장님 말씀처럼 지금 개인들만 시장에서 네. 투매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외인 기관이 물량 받아가는데요.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포지션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글쎄요, 뭐 개인 투자들 중에 지금 팔고 싶어서 파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갖고 네. 있는 레버리지들과 관련된 이슈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또 개인적으로 또 개인 투자자는 조금 이렇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우려스럽고 불안감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투매가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기관이 사는 것은 지금 증환펀드 관련해서 10조 원 정도의 증환펀드가 일단 가동이 될 수 있다. 이야기가 이번 주에 나왔는데 어저께인가요? 그 관련된 운용사가 결정됐다라는 이야기가 일단 장중에 제가 이야기가 도는 것을 좀 확인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증환펀드 관련된 운용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주가가 이렇게 빠지고 투매가 나올 때는 아마 대형주 중심으로 일단 증환펀드가 좀 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삼성전자라든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심으로는 어떤 증환펀드 관련된 운용이 만약에 된다면 대형주 중심으로는 카바가 일단 들어오겠죠. 근데 이제 코스닥이나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제 그쪽 증환펀드 관련된 운용에서 조금 멀어지기 때문에 중소형주 같은 부분들이 상당히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시장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결국 수급이 쏠린 것은 어느 쪽이냐?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지금 정치 테마주로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 상정해가지고 정치 테마주, 누구누구 인맥 관련주 이런 쪽으로 테마성 수급이 또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시장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들이 그래도 이렇게 투매가 나오는 상황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일단 그 주식을 이제 받아내고 있다는 점은 밸류에이션 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국내 PBR 같은 경우는 지금
0.8배 초반 정도까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84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과거에 지금 코로나 시즌을 빼고 역사적으로 금융위기가 있었던 IMF가 있었던 과거에는 0.8배 정도가 락바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본다면 한 2,350 정도가 락바텀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빠지고 있는 것은 글로벌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고 국내의 정치적인 리스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0.8배까지 꼭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글로벌 시스템적 리스크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2,400을 깨고 내려가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관이라든지 외국인 입장에서는 좀 장기적인 포트로 봤을 때 국내 시장을 좀 받아낼 수 있는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게 좀 있는데요. 근데 외국인들은 대규모로 사지는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환율이 1,400원대 위로 계속 올라가면서 지난번에 1,440원대 이상으로 올라갔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중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분위기가 봤을 때는 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손실이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현재 구간에서 적극적으로 사기 주기는 좀 쉽지는 않다. 대규모로.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의 매수가 들어오기는 하겠지만은 일부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결국은 기관의 역할인데 증환펀드를 뭐 어쨌든 기관에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가동을 해준다는 이야기가 나와준다면 조금 심리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의 시장은 주말 사이에 이 정치적인 변화가 변수가 어떻게 수습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좀 달렸다는 점에서는 오늘 정도는 최소한 좀 리스크 관리에 좀 사력을 좀 다하시는 것이 맞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탄핵안 일정을 보면요. 12월 7일 내일이죠. 내일 저녁 7시 탄핵안 표결 예정이고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제 뭐 표결이 된다면 뭐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겠죠. 뭐 그렇게 해서 넘어간다고 해도 이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잖아요, 회장님. 그래서 뭐 시나리오별로 만약에 이게 표결이 안 되면 증시가 좀 안정을 되찾는다든가 표결이 되면 뭐 불확실성 해소로 인식한다든가 이런 시나리오는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많이 나오는 그 증권사들의 리포트 내용 중에 이제 탄핵 시나리오 관련된 이슈가 나오긴 하지만 대부분 이제 박근혜 대통령 시절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좀 비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에 대한 우리가 과거 역사를 좀 되짚어 보면은 탄핵안 관련된 부분들이 제한됐을 때 그때부터가 저점이었고 바로 주가들이 반등을 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탄핵안이 이제 나가고 그다음에 가결된 부분들까지 봤을 때에도 탄핵안이 제시가 됐을 때 그때부터가 저점이었다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과 좀 다른 점은 그때 당시에는 IT라든지 반도체에 대한 업사이클이 상당히 나오면서 IT 중심으로 또 주가들이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주가들이 쫙 끌고 올라갔을 때 그런 부분인데 현재는 좀 환경들이 뭐 반도체 같은 경우는 HBM 중심으로 상당히 좋았다가 좀 주춤한 상태이잖아요. 그리고 IT에 대한 수요나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대내외적인 경기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조금 경기적인 상황이 다르다. 글로벌 경기가 좀 다르다는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좀 직시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될 때 뭐 과거 역사하고 똑같이 움직이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좀 넘어갔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지만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군사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계엄령 같은 게 한 번 동원이 됐잖아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안이 진행됐지만 군사 개입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지금 군사 계엄령과 관련된 군사 행동이 한번 나타났기 때문에 이게 더 무섭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말 사이에 군대가 어떻다 이렇다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정상적인 어떤 비상적인 어떤 상황에서 그냥 어떤 뭐 자리를 지키기 위한 뭐 군대 행동인지 아니면은 어떤 대통령의 군수권을 통한 어떤 뭐 움직임이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되게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에 따라 너무 불안한 상황이 또 집행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의 변동성은 과거보다는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이는 것 같고 탄핵안 관련된 가결 여부가 결국은 내일의 핵심일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직무 정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문제인데 이건 저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불안감이 오히려 개인들의 투매가 계속적으로 좀 오늘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투매가 이어질수록 이제 담보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결국은 이제 담보 부족 사태에 대한 뭐 반대매매 이런 것들 관련 이슈들이 불거질 수 있는 시기까지 왔다는 점도 수급적으로 좀 불안한 요인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행히 지금 시장이 그 공포를 딛고 반등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0.6%까지 마이너스권에 줄였고요. 코스닥도 마이너스 3.8에서 2.8까지 지금 단기간 안에 1%의 반등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반도체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최근 들어 외인 기관에 좀 엇갈린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고요. 미국은 너무 좋잖아요. 지금 기술주. 어제도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마벨 테크놀로지 실적 너무 잘 나와서 이제 AI에 대한 의구심이 거치고
엔비디아도 그 이제 블랙일보다 더 차세대 HBM인 루빈 6개월 앞당긴다라고 해서 이제 정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그 HBM4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막 경쟁을 펼칠 걸로 보이는데 반도체주 어제 반등 성공했습니다.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뭐 워낙 낙폭 과대입니다. 지금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멀쩡한 회사들도 지금 거의 반토막 이상 나 있는 종목들이 꽤 많고요. 신저가 나온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뭐 삼성전자는 다소 조금은 이제 새로운 어떤 뭐 엔비디아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HBM3E 같은 경우는 좀 빠르면 4분기 아니면 1분기 정도라도 뭐 콜이 좀 나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은 반도체 관련해서 HBM3E의 문제가 사실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뭐 경쟁을 일으키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닐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격차가 아직은 좀 있고, 그다음에 하이닉스가 일단은 내년 정도까지 물량은 다 팔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완판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세컨 티어 정도는 이제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들어갈 텐데, 퍼스트 티어와 그다음에 세컨 티어, 서드 티어가 결국은 가격 차이가 좀 있을 것이다. 엔비디아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퍼스트 벤더 쪽에는 적당한 가격을 정말 잘 쳐줄 것인데, 두 번째, 세 번째 밴더 정도에는 가격이 좀 내려갈 거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물량도 좀 적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조금 경쟁력에서 다소 조금은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처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하이닉스는 이제 독점 과점 체제가 이제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 약간 프리미엄을 받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주가들이 좀 더 빠지는 거고, 또 수급적으로 본다면 어쨌든 삼성전자는 주식을 자사주를 사고 있잖아요. 네. 3조 원 정도를 우선적으로 사서 소각을 할 것이고, 나머지 7조 원을 또 추가적인 가동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받아주는 수급이 일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는 삼성전자가 그래도 좀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론 올라갈 때는 하이닉스가 좀 더 본격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빠지는 구간에서 삼성전자 좀 덜 빠질 수 있는 수급적 요인은 있다는 거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지금 프리미엄이 약간 꺼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주가들이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또 올라왔어요. 최근에 빠졌다가 올라온 폭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또 하락폭이 하이닉스가 좀 더 클 수도 있다. 네. 이런 부분도 있죠. 그리고 만약에 증원 펀드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전자 위주로 살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기관적인 수급이 일단 집행되면서 삼성전자가 조금 방어적인 논리에 있어서는 조금 더 덜 빠질 수 있는 상황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쟁력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주가들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전자가 결국은 HBM 쪽에서 뭔가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네. 그 시점은 HBM4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정도까지는 그런 것들이 공백에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보는 관점은 엔비디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루빈이든 뭐든 새로운 것들이 좀 앞당겨진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정도부터는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올라가는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디램과 낸드 가격이 CXMT 같은 경우에 이슈가 중국의 관련된 기업들이 이야기되면서 실질적으로 좀 물량 공급 과잉 때문에 좀 디램이나 낸드의 가격이 좀 빠졌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불안해하는데 1분기가 지나면서 2분기 정도부터는 새로운 신제품에 대한 수요 때문에 디램과 낸드가 올라간다. 그리고 키옥시아 등이 지금은 아마 12월 달에 낸드 쪽을 대폭 감산할 가능성이 높다. 가격 때문에. 그런 거 아니 나온다면 낸드의 가격이 상당히 좀 지켜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생각보다 가격 조정폭이 오래 가진 않을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선제적으로 지금은 삼성전자나 이런 쪽을 조금 많이 빠질 때 주식을 좀 사고 싶어하는 수급이 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검선보는 내년 하반기 정도인데 가격은 낸드나 디램 같은 경우는 레거시 제품도 2분기 정도부터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금 트렌드 포스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걸 본다면 뭐 12월 그리고 1분기 넘어가면서 저점에 대한 매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슬슬 나올 수 있는 구간이 맞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지금 주가들이 많이 빠져서 코스피 기준은 어쨌든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정치적인 혼란과 변동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조금 접근을 분할로 할 수 있는 가격권에 왔다는 점에서는 어느 정도 그런 것들이 좀 방어를 해주면서 지수를 좀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잘 버티고 하이닉스 빠지는 이유가 이제 수급적인 방어가 나타나서라고 하셨고 증환펀드 발동되면 아무래도 지수 인덱스 성격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 쪽에 더 유동성 공급될 수도 있겠다. 내년에 레거시 제품 가격 이제 반등 시작하면 조금 더 좋은 모습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분할 매수 접근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소부장단은요 어제 장비단이 진짜 크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거의 상한가까지 갔었고 뭐 HBM 장비 종목들이 특히 잘 갔는데요. 소부장단에 대한 투심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건가요? 뭐 레거시 제품에 대한 관련된 전공정 제품들은 좀 어렵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뭐 원익 IPS나 이런 쪽도 뭐 과거에 좋았던 회사들이지만 일단 레거시 제품의 가격 하락폭은 조금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대부분의 캐파들을 레거시 디램이나 이쪽보다는 결국은
특화된 HBM 쪽으로 캐파를 많이 이제 전환시키는 그런 공정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레거시 DRAM 장비들은 조금 수요가 좀 천천히 상당히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접근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요. HBM 쪽은 역시나 그쪽으로 캐파를 계속 집중시킬 수밖에 없어서 역시나 HBM 장비나 이런 것들은 조금은 테스트라든지 그다음에 장비 이런 쪽 어제도 ISC라든지 이런 정보들로 꽤 올라온 맞아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HBM 관련된 장비가 좀 올라오긴 했지만 그 외에도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 계속되는 쪽은 역시 AI 소프트웨어 쪽이 좀 더 이야기들이 많이 됩니다. 최근에 조금 며칠 조정을 받았지만 1, 2주 전부터는 지금 주가들이 꽤 많이 올라왔거든요. 예를 들면 한글과 컴퓨터, 엠노라든지 이스소프트 이런 관련된 약간의 AI 소프트웨어 쪽이 상당히 주가가 좋았고요. 팔란티어나 이런 관련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장비주들이나 소재주들은 역시나 기본적으로 장비보다는 소재가 좀 늦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장비주가 우선 움직일 텐데 레거시 제품의 전공정 관련된 레거시 장비보다는 HBM 특화된 쪽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슬림화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정책 피해주와 수혜주도 좀 알아보면 좋을 텐데요. 일단 이런 계엄 사태로 인해서 그 정책 수혜주였던 원전, 대왕고래 그리고 방산 또 뭐가 있었을까요? 밸류업 이 섹터들이 외국인 비중 축소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금융주가 좀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기관은 또 금융주 사들이고 있고요.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까요?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인가요? 단기적으로라도 수익을 챙겨야 되는 구간인가요? 글쎄요, 뭐 말씀하셨던 가운데 사실 가장 좀 우려가 되는 것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예요. 뭐 그게 이제 가스관, 밸브,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자원 개발 관련주라든지 뭐 중소 철강 업종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그 한국가스공사 등을 포함한 관련들이 많이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 삭감이 505억 정도의 예산에서 이제 8억 원으로 예산이 거의 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은 뭐 어쨌든 예산 삭감이 구체적으로 예산 삭감이 됐기 때문에 대왕고래가 사실은 뭐 저도 잘 모르고 누구도 아무도 몰라요. 뭐 팠을 때 얼마나 나올지 경제성이 있을지 그 부분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 불확실성이 좀 커졌다. 그리고 예산 삭감도 상당히 거의 다 삭감이 됐다는 점에서는 좀 불안감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방산인데요. 지금은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전쟁도 이제 트럼프가 일단 당선이 됐기 때문에 뭐 종전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고 중동 지역도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좀 휴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는 좀 악재일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휴전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악재를 반영할 수 있겠지만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아마 최근에 계약된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물량을 넘기는 계약에 따라서 물량을 만들어서 넘기는 것에 대한 수출 지연은 거의 없을 걸로 올해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다음 수출에 대한 계약이 지금 정부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느냐 뭐 이런 분석이 좀 나오고는 있어요. 근데 그냥 펀더멘탈로 본다면 그렇다고 해서 군비 증강이 더 줄어들 것인가 이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 시대가 들어오면 더더군다나 나토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여태껏 나토에 대해서 미국이 거의 다 대부분 많은 돈을 지급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토와 관련된 유럽 국가들에게 방위 분담금을 상당히 많이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나토의 기준은 GDP 대비 2% 이상을 방위비로 쓰라는 것이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권고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거의 지키지 않거든요. 몇 나라 빼고는. 그러면 결국은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집권을 하게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강해질 가능성이 높고 미국이 돈을 쓰면서까지 유럽까지 지켜줘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럽의 각국들은 결국은 방위 분담을 상당히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군사 무기라는 이런 것들을 수입하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단기적으로는 휴전과 관련된 분위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그리고 정부에 대한 이슈가 조금은 정책적으로 뭐 어떤 굉장히 정책적으로 밀었던 이런 부분에 대한 뭐 방산 업종이 조금 약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은 될 수 있지만 주가가 빠진 이후에 다음에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초부터 이제 집권을 하게 됐을 때 다시 방위비에 대한 급증에 대한 이슈 그리고 러시아도 지금 방위비를 엄청나게 늘렸다 지금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글로벌로 지금은 방위비를 늘리는 쪽으로 증액을 하는 쪽으로 굉장히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저점에 대한 부분을 잘 잡으시면 오히려 비중 확대를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고요. 세 번째로 원전을 본다면 이것도 사실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워낙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밀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원전도 우리가 뭐 그 일반적인 원전이 아니라 사실 글로벌 지금 AI 데이터 센터 이쪽에서 전력과 관련된 부분을 원전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고 이거는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원전이 지금 전력원으로서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결이다. 이 부분도 조금은 아주
장기적인 국면에서는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방산가스전 원전은 좀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일단 길게 보셔야 되고 시간이 없어서 짧게 하나만 여쭤보면 지금 과매도 구간이잖아요. 네. 지수도 종목도 전부 다요. 짧게 단기적으로 반등 노리고 수익 챙길 만한 섹터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이런 국면에서 이제 거의 급락하는 과정에 지금 살아있는 종목들은 결국 정치 테마주만 살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 보이거든요. 대부분 투매가 나오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주말 사이에 좀 좋지 못한 결과 만약에 나온다면 다음 대선 후보에 대한 이런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은 거기에 많이 매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가격들이나 수급들이 아마 밸류에이션 상관없이 그런 쪽으로 좀 치우칠 가능성, 단기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고요. 다음 차기 대선에 대한 이슈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런 쪽에서 봐야 되고 뭐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너무 급락했다면 좀 모아가는 전략도 역시나 가능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